할아버지, 이 산길 자주 다니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뭐 매주 한 번씩은요. 어쩐지 발걸음이 아주 익숙해 보이셔서요. 전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낯선 여인이었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춰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딘가 아주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박재규님, 올해 73. 그가 마주친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삶을 통째로 흔들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재규 씨는 지금껏 살아오며 기억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필요한 기억은 잊히고 잊어야 할 것들은 가끔씩 꿈처럼 찾아오니까요. 오늘 같은 날이 그랬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적당히 불던 이른 봄. 오전 일찍 산에 오르려 나선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였습니다. 산을 찾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노년에 대한 불안도 모두 숨을 몰아쉴 만큼 오르막을 걷고 나면 조금은 가벼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등산길 중턱 작고 평평한 쉼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재규 씨를 보자마자 자리를 살짝 비키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햇볕이 좋은 자리예요. 박 씨는 짧게 인사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별 대화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어쩐지 편안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꺼내 컵을 건넸습니다. 목 축이세요. 저 혼자 마시긴 아깝네요. 그는 자연스럽게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진하게 끓인 생강차 특유의 향이 코끝에 머물렀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도 그렇게 차를 끓여주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박 씨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데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 능력을 내려놓은 지 오래였지요. 수십 년 전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던 임무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와 말끝마다 웃음이 묻어나는 여인.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경기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혼자 지낸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이 마을로 왔다고 말했죠. 박 씨는 그 말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먼저 산길을 내려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죠? 박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걸음, 그 말투, 그 목소리. 분명히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페이지 한가운데 오래전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기 전 20살 무렵 그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봄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과 닮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기억의 어느 끄트머리에서 자꾸만 그 둘이 포개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재규 씨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강차의 향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고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이 산에 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때는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박재규 씨는 어김없이 산에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른 시간 사람도 없고 바람도 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르던 길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걷던 능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한 감정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정상 아래 쉼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기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같은 모자를 쓰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또 뵙네요. 혹시 일부러 시간 맞춰 오신 건 아니죠? 박 씨는 눈을 피한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온 겁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에게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대추차였습니다. 박 씨는 컵을 들고 입을 대는 순간 그 옛날 역전에서 그녀가 손에 쥐어주었던 빨간 사과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기억들이 틈입했습니다. 기억 속 그 소녀와 지금 눈앞의 이 여인은 너무 달랐지만 어딘가 똑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가 위험한 구간이고 어디서 바람이 많이 분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말투 속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박 씨는 그보다도 그 말투에 실린 익숙한 어조에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산 적 있으세요? 그가 처음으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동네는 처음이에요. 젊을 땐 서울 쪽에 좀 있었고 나중엔 남쪽으로 내려가서 살았죠. 서울 박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입대하기 전 그도 서울에 있었고 그녀도 서울에 있었죠. 묘하게 겹치는 궤적에 가슴이 조심스럽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그 봄날의 이름.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정말 그 사람이면 어쩌나. 혹시나 아니면 그마저도 망쳐버릴까봐. 그녀는 더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외롭더니 요즘은 좋아요. 매일 조용히 책 보고 이런 산에도 올라오고 사람이 늙으면 적당한 외로움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적당한 외로움. 그건 자신이 수십 년간 안고 살아온 감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잊히기를 선택한 사람, 존재조차 기록에 남지 않았던 살. 그에게도 누군가의 그늘이 되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기억의 주인공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알 수 없이 저려왔습니다. 걸음을 맞추어 내려오는 길, 박 씨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다 삼켰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고 그는 그 리듬에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도 오실 거죠? 요즘은 여길 오는 게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그녀의 모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올 겁니다. 대답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확신 이전의 떨림이 그 안에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박 씨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쪽지를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혹시 해숙이 너라면 난 괜찮아. 내가 몰라봐도. 그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이 오래 묵힌 설렘인지 혹은 혼자만의 환상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은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재규 씨는 일부러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녀도 먼저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서로 비슷한 시간에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산을 타던 사이처럼 어색함 하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턱 즈음 나무 벤치가 있는 작은 평지에서 잠시 쉬어가자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봄 햇살이 포근했고 새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리던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이야기하고 싶은 날이에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연한 매실차였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정성스럽게 닦아가며 말했습니다. 20살 즈음이었어요. 그해 봄 제가 살던 동네에
짧게 머물던 남자가 있었어요. 군에 입대하기 전이라고 했고 말수가 적고 참 조심스러웠던 사람이었죠. 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가락 끝이 흔들렸지만 그는 침착한 척 마셨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잠시 하늘을 보다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기차역에서 떠났어요.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한동안 편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어요. 박 씨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침묵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갉아먹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마치 오래 묵힌 이야기를 정리하듯 덤덤하게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그 사람이 북쪽으로 보내졌다는 소문을. 사람들 말이 돌아오지 못했대요. 그녀는 컵을 감싸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 오랜 시간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은 말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 기억나세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그 이름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또렷해요. 박재규. 그 사람 이름이에요. 박 씨는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잊힌 이름이 그의 입이 아닌 그녀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이 가슴을 흔드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따뜻했어요. 말수도 없고 무뚝뚝했지만 혼자 속으로 뭘 많이 삼키던 사람이었죠. 내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는 아마 그런 점 때문이었을 거예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입을 열면 감정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사람 모두 그 말을 삼키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려가는 길, 그녀는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물론 그저 옛날 생각일 뿐이죠.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산길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슬쩍 보며 그때 그 봄 기차역에서 등을 보이며 떠났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박 씨는 오래된 나무함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입대 전날 밤 그가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주소도 없이 접어만 두었던 그 편지. 혜수가,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내가 나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그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숙, 넌 정말 나를 잊지 않았구나. 일주일 내내 박재규 씨는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끝도 그녀의 말투와 웃음, 그리고 그날 그녀가 꺼낸 박재규라는 이름이 떠오르며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그는 마루 한쪽에 늘 놓아두는 커피잔을 든 채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오후 유난히 옛 생각이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뚝뚝 떨어졌고 안에서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책장 속 서류철을 꺼내 오래된 사진과 편지,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여기엔 그가 존재했던 흔적, 그리고 지워야만 했던 이름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흑백 사진이 손끝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찍힌 젊은 두 사람. 소녀는 그늘 아래 서 있었고 청년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늘을 좋아했지. 햇볕을 오래 받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 순간 떠오른 건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햇살 센 날엔 어지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늘 있는 자리를 먼저 찾는 습관이 있어요.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기억은 물처럼 흐르다가도 특정한 문장 하나에 갑자기 밀려오는 법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해숙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해숙일지도 모른다고요. 박 씨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예전군 복무 당시 지급받았던 철제 신분증 조각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이름을 지우고 살아야 했던 시절. 하지만 그는 그 철조각 안쪽에 아주 작게, 아주 몰래 새겨둔 글자가 있었습니다. H, S, 해숙의 이니셜. 어쩌면 언젠가는 기억하고 싶어 기록한 그 글자 하나가 지금 이 순간 가슴을 뚫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작은 화병에 말린 카스미꽃을 한 줌 꺼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카스미꽃을 좋아했어요. 자주 사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선 한동안 안 봤죠. 그녀는 그 말 이후 말끝을 흐렸고 박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기억이 자신의 기억과 정확히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 후 다시 산에 올랐을 때 그녀는 여느 때처럼 먼저 와 있었고 박 씨를 보자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괜히 기대했어요.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그는 이번엔 작은 카스미꽃 한 송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요즘 꽃집에서 파는 걸 봤어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요. 그녀는 꽃을 받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카스미꽃이네요? 이걸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곧 시선을 내렸고 두 손으로 꽃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그날은 산 아래까지 걸으며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포근했고 걸음걸이는 가볍고 무언의 신호처럼 둘 사이에 흐르던 감정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한 장의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해숙 씨,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라면 이번엔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그땐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늦더라도 끝까지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날 산에는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짙지도 옅지도 않은 흐림 속에서 박재규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늘빛은 묘하게 무겁게 내려앉았고 공기는 조용하게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손수 써내려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오늘 건네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이름 하나를 이제는 꺼내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먼저 도착한 그 자리. 늘 만나던 쉼터의 벤치 옆에는 이미 해숙이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오랜 시간을 건너온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으시려나 했는데 반갑네요. 박 씨는 짧게 숨을 고르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씨는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셔도 괜찮습니다. 해숙은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받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꼭 읽어볼게요. 그 말에 박 씨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길이 잠시 마주쳤지만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간 듯한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조용히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를 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숙 씨,
제 이름을 다시 들으신다면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그 사람이라면 아마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조용한 파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박재규입니다. 20살의 봄 기차역에서 당신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그날 이후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글을 읽던 해숙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토록 선명한 이름과 기억을 마주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조용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떠난 날 마음속으로 수없이 불렀던 이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오랜 세월 뒤에야 꺼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 제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편지를 다 읽은 해숙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슬퍼서라기보다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도 한 사람의 진심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해숙은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다시 벤치 옆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역에서 등을 돌리던 그 사람. 전 그 뒷모습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말에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감정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말없이 산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걸음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봄은 더 짙어졌습니다. 진달래가 지고 철쭉이 피었고 길가의 나무들은 어느덧 연두빛을 넘어 짙은 초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산이 아닌 마을 근처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박재규 씨는 가만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엔 너무 조용한 오후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떠나셨나요? 그날 역에서 마지막으로 본 당신 뒷모습이 내 인생을 올해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땐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손끝을 가만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몰랐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선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지만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음에도 그 거리는 수십 년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 북으로 갔대. 돌아오지 못한 거래. 그 한마디 듣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기다렸다는 말도 못했지만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산 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마음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시간들을 버텼고 돌아와도 이름 없이 살아야 했고 누구에게도 제 존재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언젠가는 한 번 정말 우연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손을 잡고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해숙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끝난 지 오래인데 왜 이제서야 나를 찾아주셨나요? 그 말에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혹시 당신이 날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혹은 기억하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시간까지도 망쳐버릴까봐
그게 겁이 났습니다. 해숙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가 내민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2차 생강이랑 대추 조금 넣은 거예요. 당신 입맛 기억날지 몰라서 그때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박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차를 천천히 들이켰고 따뜻한 기운이 가슴 안쪽까지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들을 꺼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는 마침내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잊지 않으셔서. 그 말에 해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눈가는 촉촉했지만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소리만 가득한 공원 벤치 위에 두 사람의 침묵은 과거의 무게만큼 묵직하고 또 온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해숙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있다면 남은 날들이 덜 외롭지 않을까요? 박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같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진달래는 지고 철쭉이 피었으며 길가의 나무들은 어느새 연두빛을 넘어 짙은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살고 있던 집은 마을 시장 근처의 2층짜리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남향으로 햇살이 잘 들었고 창문에는 손수 만든 레이스 커튼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재규 씨가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문틈을 타고 들어오는 익숙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은은하게 마른 라벤더와 가볍게 볶은 보리차 향. 그는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매번 식탁 위를 단정히 정리한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 집이 좁아서 걱정했거든요.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창이 밝은 집은 처음이네요. 시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둘은 함께 밥을 지었고 마을 앞 시장에 나란히 걸어 다녔으며 저녁이면 조용히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하루 중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해숙은 주방에서 커피잔을 닦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규 씨, 이 집이 조금 좁긴 하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같이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박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지내게 된다면 저도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자신의 방에서 필요한 짐 몇 가지만 챙겨들고 해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불, 약통, 다 읽은 책 몇 권, 그리고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그 사진들 속엔 이름도 없이 살았던 시간이 담겨 있었고,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나눠도 될 만큼의 여유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그의 짐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챙기셨네요.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짐보다 이 공간이 저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지내게 된 첫날 밤, 해숙은 작은 찻주전자를 꺼내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했습니다. 박 씨는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고 해숙은 조용히 그 옆에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고요하고 단단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은 박 씨가 평소 입지 않던 낡은 군복 바지를 꺼내 입고 나타났습니다. 허리춤은 줄였고 무릎은 약간 해져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바지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그 시절이 생각나셨나요? 해숙이 묻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은 고통스러웠지만
해숙 씨가 제 곁에 있었던 유일한 봄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해숙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도 봄이었죠. 지금도 봄이네요. 다만 이제는 더 오래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마당을 쓸던 박 씨의 빗자루 소리, 해숙이 따뜻한 국을 끓이며 부르던 콧노래, 그 모든 사소한 움직임이 둘의 하루를 정성스럽게 채워갔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조용히 둘을 바라보다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을 함께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분 오늘도 같이 오셨네요. 골목에서는 참 보기 좋아요.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작은 메모지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글씨를 단정하게 적었습니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천천히 그리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질 무렵 해숙은 자주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식사는 줄어들었고 잠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절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박재규 씨는 그녀의 손끝에 들이운 기운이 점점 옅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행이 빠르진 않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치료보다는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그 말에도 해숙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보다 남은 시간을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차 대신 미음을 끓여 먹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 옆에 더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손길이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조용히 박 씨를 불렀습니다. 재규 씨, 혹시 제 사진을 하나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루에 앉은 해숙은 포근한 햇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쁘게 남겨두고 싶었어요. 삶이 아니라 기억 속 모습으로요. 그날 밤 박 씨는 책상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만났지만 다시 보내드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녀를 기다릴 차례입니다. 며칠 후 해숙은 편안하게 잠들었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했고 평온했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이웃 몇 명과 박 씨 단 한 사람. 해숙의 뜻에 따라 그녀의 유골은 바닷가 절벽 아래 작은 언덕에 뿌려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박재규 씨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엔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고 찻잔은 그대로 싱크대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낯익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마치 그녀가 거실 끝에 앉아 여전히 차를 마시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여느 때처럼 마당을 쓸고 찬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해숙 씨,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리운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로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물들여 주셨습니다. 그는 그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마루 기둥 틈새에 꽂았습니다. 그 자리는 그녀가 처음으로 차를 건네주며 웃던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동네 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할아버지는 혼자이시지만 매일 창문을 열고 웃으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항상 인사해 주세요. 그 아이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웃음이 누군가 남기고 간 기억의 온기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을요. 그리고 박재규 씨의 하루하루에는
지금도 조용한 봄이 천천히 오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늦은 봄처럼 다시 찾아온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일, 그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공감 하나가 저희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